2019년 1월 30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문재인표 예타 면제 사업 짚어보기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어제죠, 29일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3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도 토건 정부로 간다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또 뭐 긍정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진원의 체크포인트에서는요, 이 문재인표 예타 면제 사업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런 효용성,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되거나 국고지원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제 예타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서 이제 향후에 이야기할 것을 좀 들어보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23개 사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잘한 점이 있고 잘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잘한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스마트 특성화 기반을 구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용차 산업혁신지구를 만들고 또 인공지능 직접단지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래 먹거리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혁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저는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4차 산업혁명, 미래 먹거리 시대를 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SOC 사업과 이를 연관시켜서 구축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가 가장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 평택 오송 간에 그 고속철도 이제 복복선을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복복선이라면 기차가 이제 복선이라고 하면 두 개의 철도가 있는 건데, 복복선은 간단하게 보시면 네 개의 철도가 연장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트래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부고속철도에 이어서 호남고속철도까지 이제 개통이 되다 보니까, 또 뿐만 아니라 SRT 고속철도까지 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유하는 구간, 이 평택에서 오송 간의 이 구간이 포화 상태에 빠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항상 예타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는 왜 이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항상 낙제점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항상 이런 부분이 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계속 딜레이가 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지연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 이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한다고 한 점은 이제 교통 물류에 있어서도 크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국제공항, 지금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정도로 대표되는 공항들을 빼놓고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항공편도 많지 않고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공항을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실용성이 없어갖고 이용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새만금을 개발시키는 의지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대로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근교에 군산에 보면은 군산에도 이제 공항이 있습니다. 이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고속철 시대가 됐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근거리에 있어서는 고속철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굳이 이렇게 공항에 큰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이런 부분이죠. 이제 서남해안 관광도로 같은 경우에도 1조가 투입되는데,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언론을 통해서 이 공사에 대한 이야기 보니까 이제 도서 지역 간의 연륙교를 연결을 해서 다 연결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섬이라는 지역 자체에 이 예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유동인구가 작다는 거죠. 이제 행락철에는 또 유동인구 많을 수도 있겠지만 유동인구도 적을 뿐더러 굳이 왜 다리를 다 놔서 그 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또 어느 정도의 또 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좋게 승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1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다리를 놔야 하는 부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좀 지금 이 총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안 좋게 봐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SOC 사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 지금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제 좀 필요한 적기적소에다가 더 투자를 했으면 한다는 거죠. 이 충북선철도 고속화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충북선철도도 지금 복선 전철인데다가 복선철도의 전철 전력화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왜 고속화를 꼭 굳이 시켜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럽을 다녀왔는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고속철도 하면은 300km 이상의 고속전철이 300km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고속철이라 생각을 한다면,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철도로 이용을 해서도 고속철이 고속철 구간에서는 고속으로 이동을 하고 일반 철 구간에서는 일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부고속철도하고 호남고속철도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성은 그 선로를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일반 철도를 공유를 하자. 너무나 고속철로 다 깔아서 빨리 가면 좋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소요를 좀 줄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그런 예산을 줄여서 지금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치적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 정부와는 다릅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토건 정책과는 다르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냐? 저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무엇이 다르냐? 제가 봤을 때 다를 거는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요, 이제 표로 보자면 이래요.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이 이제 예타를 면제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총 88건인데 60조가 넘는 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5년간의 수치를 봤을 때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9년 한 2년 반에 걸쳐서 진행한 예타 이제 면제 사업의 비중이 53조 6,9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 5년으로 비교했을 때 5년이라는 기간이 더 지나가는 동안에요. 오히려 이 예타 면제 사업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지금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 두 가지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솔직하게 제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 한 지역이 발전하고 발전하지 못하느냐는요. 내가 어떤 복지 예산을 받아갖고 내 호주머니 속에 5만 원, 1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것보다요. 기본적으로 내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집 앞에 뭐가 생기네? 우리 집 앞에 길이 나지네? 우리 집 앞에 기차역이 생기네?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또다시 예타 면제 사업 진행을 할 건데 이 예타 면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53조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인 거죠. 굉장히 이게 이 면제 사업의 현황은 더 커질 겁니다. 더 많아질 거라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지금 이야기하는 거로는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랑 다르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보다는 지금 2배 이상 더 지금 집행을 한 상태이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이유로 각 지역마다 선심성으로 하나씩 이렇게 꼭
찔러주는 듯한 그런 이미지도 보이고 있어요. 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외면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똑같은 길을 밟으면서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그 부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는 이 토건사업 진행하게 된 것도 앞서서 봤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그런 모순점 때문에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제 구조조정 당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했다. 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토건 정책을 더 펼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의 지지층 이탈을 막겠다는 그런 부분인 건데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지금까지 그 이전의 정부들 해왔던 그런 토건 정책 SOC 사업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더 이용하려고 했다면 더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다르다고 했는데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은 감출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문재인표 예타 면제사업 짚어보기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효율성 있는 SOC 사업을 하자. 효율적 SOC를 진행하자는 내용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문재인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토건 정책과 다르게 자신들은 무언가 변화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들과에 있어서 비교할 때 한 채 바뀐 부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각 지역마다 한 개씩 사업을 준 것 같은 이미지도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단점이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모든 정권이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SOC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효율적인 SOC 사업이냐.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미래의 먹거리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기술을 선점하고 이럴 때 그 이후에 향후에 분배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혁신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클러스터 구축하는 사업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일자리가 필요로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SOC 사업은 효율적인 SOC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효율적 SOC 사업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 효율적 SOC 사업이 진행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잡느냐 기회를 버리느냐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2019년 1월 30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